저는 무명교사 이효입니다. 먼저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낯설게 보아야 합니다. 엄청 싫다 1점, 엄청 좋다 5점. 몇 점? 1점. 일단 그 여자친구가 책상을 옆으로 딱 붙이더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기의 이야기로 계속 써보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모르는 교사다. 빛나는 교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황금글동의 비밀이라는 게 동화책인데요. 이거는요. 동화를 잘 시키면 황금동을 쌓거든요. I lost my best friend to 23. She left her body and hovered above me. 글동육이 대신에 아침 활동으로 마음 사전 쓰기를 합니다. 저는 주제 글쓰기를 2학년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숙제로 주제 글쓰기 숙제를 내줬어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강을 사랑해주시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지없이 목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무명교사 3호까지 선생님을 모시고 글쓰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약간 덜 무명교사시죠? 오늘은 빛나는 교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나는 과로 교사다. 혹시 어떤 교사세요? 네, 저는 나는 나를 모르는 교사다. 혹시 그건가요? 남들을 모르는데 너는 남들을 알겠느냐 뭐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오랫동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부탁했을 때 나는 나를 몰랐던 교사다. 아직도 잘 모르는 교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요인강 4회 주제는 글쓰기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 글쓰기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쓰기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떠오르는 이야기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였습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는 어디서 온 말일까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선생님이 계시다면 한국에는 이호덕 선생님이 계시죠. 실천적인 교육운동가였고요. 42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시면서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교사의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호덕 선생님께서 바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쓰기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삶을 가꾸기 위해서, 어린이들의 삶을 가꾸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글쓰기를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간교육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글쓰기보다 더 나은 아이들을 지키고 가꾸는 교육이 있는지를 나는 모른다. 선생님의 책 중에 글쓰기 이 좋은 공부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본다면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관념이 아닌 현재 살아있는 것을 글로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로 자기 이야기를 솔직소박하게 쓰게 하여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도록 한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이 말씀에서 한번 핵심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관념이 아닌 현재 살아있는 것.
자신의 말, 자기 이야기, 솔직소박하게, 삶의 주인. 네, 마지막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글쓰기 교육이 아마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의 정의를 이호덕 선생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어린이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게 하여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글쓰기. 이게 저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꼭 가르쳐야 하는 이유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주로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교사가 아이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반부에 얘기를 할 거고요. 둘째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잘 안 되더라고요. 부단히 애를 써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고민한 끝에 문제는 시스템, 그쵸? 우리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얘기 미국 대선에서도 나온 그 구호인데요.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선생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의 전환. 이것은 크게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사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어린이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요. 어린이는 고유한 존재죠. 어린이를 객체화시키거나 아니면 특정한 방식으로 낙인 찍거나 라벨링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자꾸 아이를 내 틀 안에 자꾸 이렇게 넣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어린이 중심의 어떤 관점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삶을 가꾸는 글쓰기 이게 뒤로 돌아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너의 모습 그대로라는 그림책이 미국 아마존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이 그림책이 베스트셀러. 근데 한국계 미국인이 쓰신 그림책입니다. 이 책이 최근에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격려,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 책이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에게 배우라. 이런 말을 많이 이제 읽었는데요. 내가 교사인데 어린이에게 배우라니.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이에게 교사가 또는 어른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린이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린이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의 마음과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점을 교사의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꿔야 하죠. 어린이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으면 재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린이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네, 이 사진은 작년 코로나 1년을 보낸 후에 아이들에게서 받은 선물이에요. 항상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날 때 마스크 낀 얼굴만 보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그 마음이 들었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저는 어린이들이 나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환대한다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는 마음, 이게 환대 아닐까요? 네, 여러분에게 유명한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한 아이가 교실로 걸어 들어온다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의 일생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더한다면 우주와 같이 넓고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교사가 되려 합니다라는 윌리엄 에이어스의 책에 보면 학생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어린이라고 얘기할게요. 어린이 한 명 한 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주권 국가이자 하나의 완전한 우주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사의 싸움, 교사의 딜레마, 교사가 끊임없이 분투하는 그 지점은 교사 중심이냐 아이의 중심이냐로 볼 수 있는데요. 아이를 우리 반 아이 덩어리로 보느냐 아니면 한 명 한 명 그 개별 존재로 보느냐, 이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수업에서 학생을 덩어리로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 그 학생 개인의 가치는 평가가 불가할 정도로 주권국가 또는 우주와 같은 존귀한 존재,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사는 아이들의 배움, 성장을 지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배움과 성장, 학생의 내면 어디선가 살아 움직이며 계속 전진해 나가려는 그 배움의 욕구, 타고난 욕구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온전한 자신이 되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 공간을 열어주는 일을 교사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글쓰기, 그래서 이 글쓰기를 할 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글쓰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글쓰기 습관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글쓰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4년째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그래서 4년째 이제 저학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저학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요? 네. 선생님, 뭘 써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아이들이 글쓰기를 이렇게 부탁하거나 글쓰기를 이렇게 시키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글감을 잡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글감이 돼, 이런 걸 써도 돼 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아마 고학년 이야기는요, 제가 2011년, 12년, 13년 때 제가 5학년을 3년을 했는데요. 그때 실천했던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남다면 자서전 쓰기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시간은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네, 문제는 시스템인데요.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글독누기입니다. 글독누기.
예, 글똥누기는 제가 영근쌤의 글쓰기 수업에서 참고를 하고 그 전부터 이렇게 이영근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들으면서 이걸 언젠가는 해야겠지 하는 생각했는데요. 마침 그것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2020년에 출판된 영근쌤의 글쓰기 수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황금글똥의 비밀이라는 동화책인데요. 이거는요. 네. 김미형 선생님께 쓰시고 김기린 선생님이 그린 동화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잘 먹으면 똥을 싸잖아요. 근데 정말 소화를 잘 시키면 황금똥을 싸거든요. 네. 근데 이건 글이에요. 매일매일 글을 쓰는데 좋은 글을 쓰면 황금글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린이는 매일매일 글똥을 누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근 선생님께 배운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곤 합니다. 글똥누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요, 이영근 선생님의 글쓰기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작은 수첩에 계약 첫날부터 하고요, 날짜를 쓰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데, 주로 아침에 등교 일어나서 학교에 오면서 본 것도 써보기도 하고, 생각한 것도 써보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있었던 이야기한 거, 놀았던 거, 이런 것들을 씁니다. 어제 쓴 글에서 한 줄을 띄우고 새로운, 길게 쓰지 않고 한 두세 줄, 어떨 때는 한 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하고픈 말을 솔직하게 쓰고요. 그리고 다 쓰면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빨리 읽고 답글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글감을 찾는 그런 글쓰기를 습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고요. 특별한 날은 이렇게 나가서 바로 경험하고 겪은 일을 글똥누기에 쓰기도 하는 이런 것이니까요.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은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글똥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2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똥누기는 3학년 이상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에서는 우리가 한글을 처음 이렇게 배우잖아요. 한글을 배우고 이제 단어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2학년 정도에는 이제 글을 어떤 단어를 좀 익히고 자기 마음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고 이런데 아이들이 어휘가 딸려요. 어떤 좋다, 싫다, 그냥요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언어가 이렇게 잘 분화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저희 동학년 선생님이 제안해서 이걸 하게 됐는데요. 동학년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글똥누기 대신에 아침 활동으로 마음사전 쓰기를 합니다. 마음사전 9살 교과서에도 2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넘기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요. 어떤 감정에 대한 마음에 대한 표현 단어가 나오고 뜻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파가 나오고요. 예를 들면 감격스러워. 씨앗을 심은 화분에서 싹이 돋았어? 이럴 때 감격스러운 말을 쓴다. 이런 거고요. 뜻은 뿌듯하거나 기뻐서 가슴이 뭉클해지다. 그래서 그런 사용된 좋은 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보고 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쓰고 감격스러워를 쓰고 그 다음에 뜻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를 골라서 또 이렇게 씁니다. 보통 아이들은 짧은 글을 써요. 많이 쓰기 싫으니까 짧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요청을 하죠. 너는 감격스러울 때가 없었니?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없었어요 하는 날도 있지만 생각해보고는 저는 이런 때 감격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저희 반 친구가 한 거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설레. 설레는 뜻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들떠 두근거리다. 세 번째 쓴 게 자기가 생각한 설레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재밌어서 찾아왔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갈 때 내일은 어떤 재밌는 수업을 해주실까? 이게 설렌다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골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5월 18일이면 이틀 전인데요. 야속해. 예. 이렇게 이제 뜻을 쓰고 예, 밑에 보면 예, 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혼자서 다 먹을 때 설렌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글씨를 써보는 보고 따라 적는 예, 일종의 필사가 되겠죠. 필사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익혀가는 그런 아침 활동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글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제글 쓰기를 2년 전에 예, 2학년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숙제로 주제글 쓰기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그 공책을 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글을 제가 댓글을 달아주고 또 이제 숙제 그 주제글에 대한 어떤 네, 질문을 또 이렇게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한 해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출석 일수는 한 뭐 190일 정도 되는데 제가 한 160개의 질문을 줬었고요. 그 아이들이 그 정도의 글을 써오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이제 댓글을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글 쓰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뭘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에 글감이 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네,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가 지금 4월 7일 날 수요일 날 네, 책 소개라는 글을 썼네요. 이때 제 질문들은 뭐냐면 내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 그 책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뭐 내가 정말 기억에 남는 찾은 문장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책 소개. 그러니까 주제는 사실 뭐 교과에 관한 거라든지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뭐 재밌는 일들의 사건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주제로 던져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보니까 네 5분 동안 한번 침묵을 해봐라. 그리고 타이머를 맞춰서 5분 동안 맞춰놓고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들어봐라.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나는지, 또 하고 나서 느낌은 어떤지 한번 써봐라고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더니 눕고 싶었어요. 거실에서는 누나가 냉장고 문을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5분이 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5분 동안 방 정리를 해봤더니 금방 깨끗해졌어요. 5분을 의미 없이 보내면 길지만 청소할 때는 5분은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5분을 쓸 때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5분을 가지지 않고 공부나 방 정리를 하기로 다짐할 거예요. 예, 이렇게 썼고 제가 옆에 이제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저는 항상 댓글을 달아줄 때 꼭 빠지지 않는 말은 칭찬, 최고의 일기. 너 오늘 최고의 주제글을 썼다라는 의미로 항상 써줍니다. 네. 요거는 약간 이게 마주일기 형식으로 쓴 건데요. 엄마가 나를 태중에 임신을 했을 때 질문을 몇 가지를 주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글을 써오게 한 거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나를 가졌을 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했다. 내가 쌍둥이라서 기분이 엄청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나오라고 해서 엄마가 병원에서 2달 반 동안 있었다고 했다. 이 친구는 쌍둥이인데요. 좀 빨리 나왔나 보죠. 예, 그래서 병원에 좀 2달 반 동안 있었다고 하네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런 주제로 썼네요. 이렇게 주제글을 매일 주제글을 쓰게 하려면요. 핵심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이나 호기심, 진심, 마음 또는 불만을 마음껏 풀어놓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
꼬드기려면 일단 재미있어야겠죠. 예, 재밌다는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둘째는요, 그 아이들의 삶에서 이게 끌어나오는 질문들이면 더 글쓰기가 쉽겠죠. 그리고 교사의 삶과 또 이어주는 그런 어떤 진심을 끌어내는 질문을 잘 만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걸 매일매일 읽어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나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내일은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실까라는 설렘이 있고요. 저는 그 다음날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써올까라는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만들 때, 첫 번째 핵심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건데요. 저 이렇게 160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내주면서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한 요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가 잡히더라고요. 재밌는 주제, 또는 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말놀이, 또는 마음을 읽어주는 것, 또는 뭐 생활에 있었던 일이나 교과에서 배운 이야기들, 그리고 부모님과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주 이야기, 그 다음에는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글감을 찾았을 때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해 볼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네요. 네, 뭐 재미있는 주제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걸 좀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날은 제가 이런 질문을 줬습니다. 약간 이렇게 아이들 꼬드긴 거죠. 오늘 주제는 거짓말이야.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 주제인데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드는 친구의 최고의 일기를 주겠어. 베스트. 아이들이 이거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거짓말에는 어떤 제한이나 조건도 없다. 심사 기준이 있는데 첫째 그럴듯해야 돼. 둘째 재밌어야 돼. 셋째 깜빡 속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내줬더니 애들이 이런 글을 써왔어요. 이 친구는 정말 제가 공을 많이 들인 친구인데요. 정말 한 줄 쓰기가 힘들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글 쓰는 자체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런 친구 있잖아요. 글 쓰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글 쓰기도 당연히 싫겠죠. 근데 이때가 한 11월쯤인데요. 정말 재밌게 이때부터, 그전에는 겨우겨우 한 줄, 두 줄, 세 줄 쓰다가 11월부터는 이 친구가 엄청 재미를 느끼면서 잘 쓰게 되었는데 이때가 계기였어요. 우리 집 방바닥엔 악어가 살고 있다. 얘가 만든 거짓말입니다. 악어 몸무게는 35kg다. 길이는 133이고 이름은 악수다. 악어는 맨날 입을 쩍 벌려 있어서 뛰어다녀야 한다. 그래서 내가 빠른 거다. 악수가 왜 입을 벌리냐면 악수하고 싶어서다. 아무나 다. 이게 지금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이야기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뭐 엄청 웃었는데요. 여러분 별로 안 웃기죠? 이 친구가 글씨를 쓰기도 싫어하지만 이 친구 달리기가 정말 빨라요. 키가 작은데 엄청 재빠르거든요. 자기가 내가 왜 달리기가 빠른 줄 알아? 친구들이 맨날 물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요. 이 거짓말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달리기에 빨라진 이유는 우리 집 방바닥에 악어들이 살고 있는데 입을 다 쫙쫙 벌리고 있어서 내가 그걸 안 잡아먹히려고 맨날 피해 다니다 보니까 내 달리기가 빨라진 거야.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이 악수라는 거예요. 악어의 이름이 악수다. 뭔가 이렇게 말놀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발했던지 제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정말 이렇게 했더니 이날 이후로 이 친구가 글쓰기에 재미를 느끼면서 엄청 글쓰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 다 소개하면 또 시간이 부족할란가요? 예, 거짓말, 내가 만든 거짓말. 이 친구도 남자애들이 정말 기발해요. 이 친구는 그 엘리베이터 방귀라는 거짓말을 생각해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갔을 때 자기가 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옆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방귀를 낀 것처럼 하는 그런 얘기인데 딱 이 친구가 자기 아빠에게 그걸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은 엘리베이터 방귀라는 거짓말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방귀를 뀌면 어떤 사람이 타면 어떤 사람한테 방귀 냄새가 온다고 내가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오면 다른 사람한테만 쳐다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방귀를 낀 사람이라는 걸로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 방귀라는 거짓말이다.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것이다. 내가 엘리베이터 방귀를 뀌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탔었다. 그때 나는 아빠만 바라봤다. 아빠는 창피하고 억울해했다.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네. 이렇게 좀 재밌는 어떤 질문거리를 만들거나, 네, 뭐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 이런 것도 저는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냈더니 또 이렇게 재밌는 어른들은 초능력자다라는 이런 글을 쓴 친구도 있고요. 또 이제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뭐 오해라는 주제를 나눴으면 뭐 5분 동안 오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네가 경험한 오해를 내가 했던 거나 또는 오해 받았던 일을 한번 써봐라. 오해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일기를 써보라고 했더니요. 친구들이 이렇게 잘 썼습니다. 이로아라는 친구가 내가 오해받았던 순간들이라는 걸 썼는데요.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 식당에서 6살이라고 오해받은 적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키가 빨리 크고 싶다. 하지만 쉽지 않다. 오해받을 때는 6살이라고 치고 들어가고 난 6살이 아니라 9살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음번에 몇 살인지 물어봐 달라고 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써온 겁니다. 이건 또 아주 길게 써왔는데 이런 걸 통해 또 친구들의 어떤 관계도 좀 이해하고 더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친구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오해를 풀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해서 자세히 썼더라고요. 네. 어린이 마음 읽어주기에 어린이 노벨상. 이거는 이제 불평을 한번 해봐라. 애들이 불평을 하면 어른들이 맨날 야단치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선생님 내 부하해라는 책에서 제가 참고한 건데 어린이 노벨상이 있다면 어떤 어린이에게 이 노벨상을 주냐면 가장 불평을 잘하는 친구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한번 불평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써봤더니 친구들이 불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불평들을 해왔냐면 이 친구 남자 어린이인데요. 놀이 시간에 노는 시간이 짧은 게 불만이다. 친구들과 더 많이 놀고 싶은데 20분만 놀아서 섭섭하다. 그래서 3시간 놀고 3시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해 땡땡땡 하실 때 하늘에서 날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이다. 아이들이 정말 이런 느낌이었구나. 저희 학교 놀이 시간이 20분이거든요. 20분 노는데 사실 20분을 채 못 놀아요. 한 15분 정도 놉니다. 그 전엔 또 놀잇감이나 뭐 보드게임이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땡땡땡 종을 치면서 이제 그만 정리하자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이 친구가 너무나 잘 표현해서요.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네. 지금 거의 제가 강의가 지금 30분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1학년 시스템, 그 마음 사전 쓰기 또는 주제글 쓰기. 그래서 애들이 매일매일 글 쓸 수 있는 습관들을 키워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것에 간단히 한번 이제 나눠봤고요. 고학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 사진은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했는데요. 매주 신문을 한번 발간을 해봤어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A4 용지를 4분의 1등분을 잘라요. 그래서 모둠에 그럼 4장이 되잖아요. 그 4장을 이제 잔뜩 쌓아놓고 1시간, 국어 시간 같은데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에 이렇게 신문 기사 쓰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고 그냥 또 큰 그 4장을 딱딱딱 붙이면 그래서 무슨 모든 표시만 하면 신문이 될 수 있게. 그래서 8쪽의 신문 2장을 이렇게 앞뒤하면 4명씩 나오니까 8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신문을 이렇게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합니다. 왜 재밌어 하냐면 자기들 이야기, 자기들 시선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신문에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게 1호 신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뭐 자기가 기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기사문을 쓰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자기 얼굴도 그려보고요. 여기 사실 첫 번째 있는 게 제가 제 얼굴을 그린 건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좀 머리가 있었어요. 보이시죠? 네.
요거 이제 2호, 예, 학급 세우기를 했는데, 뭐, 어떤 시간에 즐거웠는지, 모든 이름은 어떻게 정했는지,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막 나왔죠. 4호, 예, 우리 반에 뭐 회장 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 배움의 고수, 이게 복습 노트인데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만약에 20명의 학생이 있었다면, 20명의 시각에서 그 주에 있었던, 아주 작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같은 이야기가 여러 명 같은 기사를 썼는데 다 시각이 틀려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읽는 재미가 뭐 굉장히 쏠쏠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오디션이 있었다, 체육 시간에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여기 보면 은서 필통 분실 사건. 언제 은서가 필통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뭐 잃어버렸고 어떻게 찾게 되는지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학 시간에 그래프를 배웠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기사를 써봐라. 그랬더니 막 애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기법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막 쓰더라고요. 뭐 라면 좋아하는 친구 조사하고,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 뭐 라볶이 좋아하는 친구, 뭐 이런 이제 조사를 했네요. 때로는 이제 만화로 한번 표현해봐라. 네. 뭐 학급 온도계가 21개 달성한 게 이 친구들에게 정말 뉴스죠. 그리고 중간고사를 봤다는 얘기도 나와요.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났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교사가 놓친 이야기들도 아이들의 삶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고 관심 있었던 이야기인지를 제가 놓친 이야기들도 다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기 삶의 자기 주인이 되는 것. 자기의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써보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졸업한 이후에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찾아온 제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별 이야기거리가 없잖아요. 기억나는 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오래 얘기할 거 없는데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신문 기사 쓴 이야기. 그래서 신문을 딱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서로 이야기를 풀면요. 아, 이거 기억나요, 선생님? 이거 엄청 재밌었어요. 그때 저는 뭐 어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모아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자료로도 쓸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달렸는데요. 제가 말이 좀 빨랐네요. 글쓰기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저는 삶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하는 방법은, 정의는 어린이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게 하는 것. 그래서 생각해보게 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을 계속 이렇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삶을 가꾸는 글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교사 중심에서 아이들에게로 바꿔야 된다. 교사의 싸움은 아이들을 개별로 볼 것인가, 덩어리로 볼 것인가,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덩어리로 보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주권 국가처럼 생각하고요. 우주처럼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게 숨겨진 이야기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즐거움, 재미를 교사도 느끼고 아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사실은 발견과 경탄입니다. 아이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와, 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걸 우리가 감탄하는 거, 이게 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에너지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면 교사가 훨씬 또 수월하기도 하고요. 사랑의 수고는 들지만 너무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쓰기의 핵심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겹겹이 쌓여서 이야기가 쌓이고, 그리고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쌓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쓰기를 가르치라는 이유가 그런 것이었군요. 네,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경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설렘에 대한 이야기 참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패들렛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조명이 쌍라이트가 비춰가지고요. 제가 지금 땀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질문들을 패들렛에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참 그러니까 기억나는 질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질문들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6학년 아이들과 주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의 아이들은 3줄 정도만 네. 대충 네 어떤 뒷말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가시죠. 네. 피아가 넣는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고민이라고 하신 선생님께서 계신데 혹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다루면 좋을지 그리고 또 써오지 않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에 와서 글을 쓰는 것이 좀 반복되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좀 여쭙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고학년 친구들과 글쓰기를 할 때 이 주제 글쓰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기억에 매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약간 한 주에 한 개 정도. 한 주에 분량. 한 정도. 예. 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약간 주제를 이렇게 주제의 어떤 목록을 아예 아이들에 제시하고 처음에 글쓰기 시작할 때 네. 한 제시하고. 1번에서 한 50번 네. 정도 네. 재밌는 주제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쓸만한 것들을 선택하게 그러니까 선택하게 하면서 이렇게 쓰게 했는데요. 사실 이 글을 쓰게 한다는 게 아이들이 억지로 쓰게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어렵죠. 어렵죠. 네. 이게 쓰기 싫은데 왜 쓰게 하라는 그러게. 거야. 이렇게 이건 사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꼬드기는 거. 그러니까 고학년은 좀 꼬드기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학년은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걸로 내가 베스트를 주고, 그냥 아이들은 그냥 베스트 받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선생님 베스트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저희 반은요. 고학년은 조금 더 너희가 글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글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도 글쓰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선생님 왜 글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글을 쓰려고 써보니까 내가 기억도 나고 그리고 뭐랄까 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더라. 그래서 정말 글쓰기를 잘하면 이런 좋은 것들이 많더라. 좀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하나씩 꼬드겨야죠. 유인작전을 유인작전. 이걸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 이렇게 나가면요, 애들은 마음이 움츠러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 쓰게 되는데 이런 게 좋단다. 뭐 이렇게 그리고 잘 못 써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런 유인 전략을 써야지. 자꾸 이게 눈치를 주면서 이렇게 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꼬드기는 거. 그거는 좀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꼬드길 수 있을까? 선생님은 꼬드기의 뭐랄까요? 꼬드기의 전문가, 이게 발음이 안 되네. 꼬드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강사님의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꼬드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아이들은 또 6학년에도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탕 하나. 사탕 하나. 이렇게 쌓아놓고 자, 처음에는 좀 유인 전략이 필요하죠. 글쓰기를 해온 친구들은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좀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거 하나 받으려고도 열심히 써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그 행동주의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면 처음에는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언제까지냐면 아이들이 습관이 되고 아이들이 글쓰기의 맛을 알 때까지. 그 전에는 뭔가 그래도 좀
행동 이런 것도 좀 네. 필요합니다. 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행동주의가 네, 네. 필요한 지점도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욕설의 허용.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게 할 때 과격한 말, 잔인한 말, 욕설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잠깐은 허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순화된 표현을 하도록 꼬드기려면 여기도 꼬드기가 나왔습니다. 네, 꼬드기기. 발음이 좀 어렵네. 네. 꼬드기기.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순화된 말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격하게 솔직한 것에 아이들이 그 과격한 말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좀 순화된 말로 어떻게 좀 꼬드기면 좋을지. 여기에 방점은요. 그 과격한 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놓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네. 아이들이 뭐 욕을 할 만큼 내 마음이 흥분돼 있고 억울하거나 힘들다면 쓰게 하는 게 오히려 낫죠. 네. 우리가 삶을 가꾸는 글쓰기 네. 이 뜻이 뭐냐면 아이들은 글을 쓰면 쓸수록 막 답답하게 이게 아무데도 풀 데가 없는 것보다는 글에다가 푸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게 풀다 보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내가 이런 말도 썼네. 본인이 내가 너무 가격하게 썼네 생각합니다. 네. 그걸 두고 굳이 뭐 순화시켜 써라 뭐 이렇게 써라 하지 않고 네. 그냥 잘 썼다. 네가 막 화를 내고 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뭐 친구와 싸우거나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다 풀어라. 오히려 괜찮아. 오, 네. 네. 이게 좀 편집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다 보면 네. 아이들이 가꾸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네.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네. 미워 죽겠어. 나 주워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억울해서 막 썼거든요. 네. 그런 일기장에 보면 네. 내가 이런 말을 썼나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계모인 것 같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했는데 어때요? 그거는 굉장히 순한데. 욕도 써놨죠. 내가 지금 방송이니까 욕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저 XX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어.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확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최악의 가정 상황보다는 글 쓰는 게 여기서 더 낫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글을 쓰면요, 이게 자꾸 순화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진실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써 저렇게 써 자꾸 재단을 해서 그렇지.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질문들이 이제 계속 올라와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선택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어떤 질문을? 덩어리를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신정신 통했네요. 네. 네. 우리 교사라는 직업은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르치다 보면 반에 아이들이 한 명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이라는 우리가 많이 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보는 수업 자체가 이렇게 1대1의 개별의 관계라기보다는 덩어리의 관계거든요. 난 교사,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의 어떤 수업을 듣는 아이들로 보기 때문에 뭔가 제약이 따라요. 자꾸 얘기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교사의 숙명인 것 같아요. 교사는 끊임없이 수업을 할 때 교사를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 감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하고 내 끈이 줄이 이렇게 마치 통신선이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보면 쟤는 지금 어디 누구랑 싸웠지. 쟤는 지금 오늘 엄마한테 혼나고 왔구나. 쟤는 지금 이 시간 하기 싫구나. 지루하구나. 이게 다 감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반 친구들은 매일 주제글을 써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있고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계속 나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알죠. 알지만 그럼에도 아는 것은 너무 쬐끔이죠.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개별로 본다는 거는 교사의 숙명과 같은 싸움인데 여기서 교사가 어떻게 그것을 덩어리로만 보지 않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나와 연결시켜고 그 아이들의 세계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경탄거리를 찾아내고 이런 의미죠.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아, 그렇어요? 네. 아, 역시. 예. 아니요, 이제 그냥 그렇다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지금 시간이 보니까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 강사님께서 또 이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주제 글쓰기를 하는데 메일 댓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확보도 그렇지만 어떤 댓글을 남겨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질문을 사실 이제 했을 때. 댓글은 저는 제가 댓글 달아준 걸 보면 뭐 길게 쓴 거는 조금 아주 조금 그 아이의 어떤 대화가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좀 인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은 뭐 했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멋진 생각이야. 짧은 단답형입니다. 그렇군요. 와, 네가 이런 생각했어? 와, 멋지다. 네. 이런 거나 그리고 항상 끝에는 최고의 일기. 네. 하트 뿅뿅. 네. 이 정도 짧게. 그래서 제가 보통 28명의 글을 거의 매일 읽어주고 있는데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30분 정도 생각보다 걸립니다. 많이 안 걸리네요.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래서 글씨도 잘 쓰지도 않고 그냥 네. 쓰고 그리고 정말 검사해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장만 꽝꽝 찍어줍니다. 읽고 눈으로 읽고 도장 찍어줍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얘들아, 그때는 제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오늘은 댓글 달아줄 시간도 없었어. 그냥 읽고 도장 찍었어. 미안해. 내일은 꼼꼼히 읽을게. 뭐 이렇게. 예. 익숙해져 할 때도 있는 네.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네. 상황을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것처럼 이제 솔직한 것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있는데 결국 교사의 삶도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명하게 그냥 그럼요. 솔직하게 똑같이 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솔직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 있다는 느낌이 좀 네. 들었거든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아이들이 좀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수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줍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반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랬다던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아이들이 좀 더 마음 편해하면서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뭐 네. 이렇게, 그래 맞아. 너 잘했어.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보면 신문은 학급에 게시하는지 또는 개인마다 이거는 신문이기 때문에 발간을 합니다. 발간하군요. 아까 얘기했듯이 A4 용지를 4등분을 해요. 그걸 이렇게 엄청 쌓아놔요. 네. 그러면 이제 신문 쓰기 시간이 되면 모든별로 4장씩 나눠주는 네. 거죠. 그럼 자기는 자기 기사를 일단 써요. 네. 쓰면 이제 모둠별로 이렇게 4명이 돌아가면서 보통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둠을 하기 때문에 4주 돌아가면 한 명 이제 다 하면 이제 당번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틀을 꾸미는 거죠. 틀을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모둠 이름 쓰는 칸, 몇 호 쓰는 칸, 페이지 쓰는 칸. 그래서 모둠 번호가 페이지 번호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둠 이름이 그 뭐 몇 호 몇 호 쓰면 그래서 신문부가 또 있잖아요. 5학년 정도 되면 잘하잖아요. 좀 네. 훈련시키면 애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그 복사를 제가 이제 8장이 모이죠. 8장. 네. 하나, 둘, 8장이 모이면 그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딱 신문부 복사해서 접어가지고 금요일마다 나눠줬어요. 금요일마다. 그럼 그 신문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주안과 함께. 그럼 애들이 이제 집에서 클리어 파일에 모으기도 하고 엄마랑 같이 읽으면서 기득기득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학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들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굳이 학교의 이야기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와, 너 무슨 일이 있었다며? 야, 근데 너 왜 그랬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어떤 자기들이 이야기가 학부모와 아이들과 교사가 이렇게 소통되는 하나의 시스템을 제가 만든 거죠. 그렇군요. 신문부 쉽지 않은 일들인데. 네, 이게 매주 발간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내가 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네. 주제 160개를 다 들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 우리가- 주제 160개. 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로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아낌없이 드립니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미 다 드렸고, 뭐 아. 이게 어디 인터넷 떠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아. 근데 읽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네. 우리 반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 아, 그 선생님이 생각해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나도 내 우리 반의 맥락에 맞게 질문 질문 한 두세 가지 만들고요. 가끔은 또 제가 글을 씁니다. 보기 글을. 제가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죠? 드리는 방법은 아마 채널에 들어와 계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나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이 없으시면 네. 뭐 여기서 닫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이렇게 더 풀어가야 될 게 있을까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네, 지금 좋겠습니까? 제가 너무 뜨거워요. 지금 아, 이 조명이 이거군요. 받아가지고 지금 이마에 땀이 너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제목이 뭐였죠? 글쓰기 교육을 네. 예, 글쓰기 교육을 왜 하나? 네. 예. 글쓰기 교육을 해야 하는 하는 이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글쓰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알려드렸죠? 네. 삶을 가꾸기 위해서. 아이들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아이들의 그 솔직한 이야기. 아, 예, 좋네요. 아이들의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갖고 갈 수 있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게 글쓰기. 아, 글쓰기. 예. 이호석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열심히 아. 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5월을 기대하시면서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